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설레임이 있어서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실 텐데 오늘 하루 계획 세울 때 해야 될 일에 대한 계획 아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아침 금요일에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단백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다시 코리아로입니다. 다시 코리아로 어떤 소식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5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약 7.7% 상승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다시 코리아로 되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월 내내 우리 주식을 던지고 나가면서 한국 주식을 외면했었어요.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장기간 순매도였는데 특히 4월 순매도는 역대 최고 기록마저 깼습니다. 이때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 6월에 들어서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 주식을 외면하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부터 코스피 5천을 공언해 왔잖아요. 이런 어떤 강한 주가 부양 의지. 일단 그 새 정부가 주식시장 개선에 대한 어떤 의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의 기조가 이렇게 흘러가겠다라는 예상이 있고 미중 관세 전쟁의 완화 조짐이 있고요. 또 달러 대비 원화의 강세 흐름 등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맥쿼리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일제히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 시장이 워낙에 저평가됐었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는 점도 외국인들 마음을 돌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상승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무주식이 상팔자 이랬는데 이제는 유주식이 상팔자.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 팔수록 손해입니다. 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한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상기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양파 15kg 도매가가요. 1,27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5% 급락했습니다. 4월경부터 수확하는 양파를 조생종이라고 하고요. 6월경부터 수확하는 양파를 중생종이라고 하는데요. 양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건 올해 작황 호조로 조생종, 중생종 수확량이 워낙에 많았고요. 특히나 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저장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되게 짧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홍수 전에 홍수 출하로 나서면서 가격이 폭락한 상황입니다. 양파뿐이 아니고 마늘 재배 농가도 힘들다면서요. 네, 맞아요. 똑같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마늘이 통상 9월에 씨앗을 뿌리는 걸 이때 시작해서 10개월간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생산비가 많이 드는 작물입니다. 지난해 기준 마늘의 생산비가 1kg당 3,445원이었어요. 근데 전년에 비해서 258원 오른 수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체감하는 생산비는 이게 4,000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뭐 어디 전기료, 운영비 이런 거 생각하면 생산비 체감으로는 훨씬 더 많이 든다 이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들은 수확을 해도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3년째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북 성주군, 여기는 참외 농가인데 이 참외 농가도 소비 자체가 뭐 줄어든 데다가 5월에 이른 출하가 이어지면서 풍작이 오히려 위기가 되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수입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누가 일할 맛이 나겠어요. 이거 뭐 1년 내내 정말 공들여서 땡볕에 키우고 물 주고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농가들은 이 경기 침체와 과잉 생산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생산 원가를 적어도 최소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수매 등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사 비용과 인건비, 그 생산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우리 소비자들, 우리가 사 먹는 농산물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근데 네.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사실은. 맞아요. 어쨌든 우리 농민들 허리 펼 날이 없습니다. 대책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1초 만에 마감입니다. 1초 만에 마감이라는 건 정말 빨리 마감된다는 얘기인데 뭐가 이렇게 빨리 마감된다는 거죠? 왠지 막 콘서트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입니다. 이게요, 국가가 정한 무료 필수 검진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보호자들이 예약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영유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고 실제로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홈페이지 통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예약 창이 뜨자마자 거의 1초 만에 그냥 끝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많이 해봤어요. 네, 1초 만에 끝나서 저는 성공을 해본 적이 없고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한 건데요. 한 부모는 뭐 컴퓨터 2대에 스마트폰 동원해서 예약을 시도했지만 BTS 콘서트처럼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뭐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뭐 이거 저도 해본 거예요. 초단위 시계 해서 맞춰다가 정각에 딱 예약 버튼을 누르면 되더라 이런 꿀팁을 공유를 하지만 그 뭐 초단위를 봐도 제 손가락이 좀 느렸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힘들어서 동네 작은 의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작년 9월에 제가 예약 전화를 걸었거든요. 네. 네, 내년 3월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답니다. 이거 이런 거 예약 대행 아르바이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해주는 맞아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통하면 또 그 사람들은 또 전문가예요. 바로 이게 되고 그래요?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네, 뭐 일단 인기 있는 소아청소년과로 수요가 몰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동네 의원으로 가도 상황은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병원이 줄어들고 있다. 소아과가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서 또 영유아 검진을 하는 병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영유아 검진 지정 의료기관이 2020년 4,121곳에서 지난해 3,873곳으로 6% 줄어들었고요.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2020년 1분기 2,212곳에서 올해 1분기 2,181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낮은 수가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 검진은 말 그대로 검진이라서 뭐 키, 체중부터 해서 머리둘레 재고 한 명 한 명 좀 꼼꼼히 봐주느라 최소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에 감기 환자 약 하나 처방해주면 뭐 3분 내지는 뭐 길어봐야 5분 이 정도면은 끝낼 수 있고 더 많은 환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순환적으로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는 수가를 높이고 영유아 검진을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가산제를 주는 등의 보상이 강화돼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영유아가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귀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 검진 받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에어컨, 선풍기 화재 주의보입니다. 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냉방기기의 사용량이 빈번해지면서 화재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에는 한낮에는 밖에 나가면 막 푹푹 찌고 너무 덥고 집 안에 있어도 덥고 요즘에 또 습하기까지 해가지고 에어컨 미리 켜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한 만큼 화재에 대한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에어컨 화재 모두 1,429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요. 2020년에는 221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387건, 4년 만에 약 1.8배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선풍기 화재는 561건으로 2020년 91건에서 2024년에 143건으로 1.4배 늘어났습니다. 시기별로는 여름에 확실히 집중이 돼 있어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해서 에어컨, 선풍기 화재 증가하고 8월에 정점을 보이게 됩니다. 화재 원인으로는요. 전기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에어컨이나 선풍기 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모터 과열과 같은 기계적 결함, 설치 사용 중의 부주의도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워질 텐데 이러면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화재에 대한 예방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기로는요.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선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전선에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 사실 오래 쓰다 보면 어디 사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좀 간과하는 것 같고요. 기기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좀 많이 그냥 잘 안 보게 되는데 에어컨 실외기에 쌓인 먼지가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콘센트도 그렇고 실외기도 이 먼지 치워줘야 되는데 가끔 아예 과부하 걸려서 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했다가 사실 거기에 막 뭐가 먼지가 쌓여 있던 실외기도 좀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또 이렇게 안에다 놓고 쓰는 거니까 무거운 물체에 선이 눌릴 때가 있어서 꺾이거나 그러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선풍기 이렇게 또 전선 이렇게 끌어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네. 가서 들고 오면 되는데 이제 끌고 와가지고 하시는 거. 이거 되게 전원선이 늘어나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예방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면 장마 대비도 해야 되겠고 바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더라고요. 날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 비가 확대되면서 남해안과 제주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 충남에도 비가 시작돼 밤엔 전국에 내립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덥고 습한 열대 수증기까지 더해져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요란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 보시면요.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해안에는 120mm 이상, 그 밖에도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5에서 20mm 정도로 적진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이 30도를 보이면서 후텁지근하겠고요. 강릉이 29도, 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비는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문호 한의사님과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행복한 아침! 이거 어색해요. 오늘 행복한 아침인데요. 바꿔봤어요. 짝꿍이 바뀌었네요. 예. 아우 그래도 여전히 밝아요. 네. 오늘
주제가 단백질입니다. 네. 단백질 섭취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섭취하고 계세요, 희경 씨는? 저는 뭐 일단 가장 만만한 게 달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알에서 3알 정도 그래서 삶아 먹기도 하고 돈이 좀 이제 방송이 좀 들어온다 하면 그때 이제 소고기 좀 오.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게 저의 지금 현실입니다. 돈 들어오면 소고기 사 먹겠지 하잖아요. 뭐 하겠노. 뭐 하겠노. 우리 주치사님들도 워낙 건강 신경 많이 쓰니까 단백질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뭐 저도 달걀 하루에 한 3개 정도부터 네. 좀 비슷하게 방송이 먹고. 안 들어오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 두부 좋아해서 두부 많이 먹고요. 두부도 좋다. 네,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생선도 좀 즐겨 먹는 편입니다. 오, 잘 드시네. 민 선생님은? 사실 저도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정말 매 끼니마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은 보충제 먹어서 대체하는 것 같아요. 보충제로. 양기훈 선생님은요? 저는 이게 운동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충제나 뭐 단백질, 음료 이런 거 좀 먹을 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운동도 이렇게 약간 좋은 밸런스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좋아하는 그 단백질, 뭐 고기, 생선 이런 것들 번갈아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잘 챙겨 드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또 한의사 김문호 원장 나와주셨는데 김 원장님도 잘 챙기시죠? 아, 저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 좋다. 두부가 안 들어가면 저는 된장찌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 보면 이제 아침에 그 땡땡 치면서 두부 이렇게 파는 분들은 맞아요. 아침에 이렇게 그 시절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달걀도 같이 어느 팔았어. 시절에부터 오신 거죠? 두부 땡땡 있었어요. 우리 둘만 하는 거야 지금? 드라마에서 본 적은 있어요. 무려 5살 때부터 아침에 양푼이 들고 그러셨구나. 두부 사러 갔던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를 되게 좋아하고요. 두부에는 김치를 같이 먹고 있고 돼지고기에는 부추를 같이 먹고 있고 아유, 좋다. 소고기에는 양배추를 같이 먹는데 방법이 있어요. 이걸 쪄서 먹습니다. 어머. 삶는 게 아니고요. 쪄서 쪄서. 먹습니다. 예.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아. 지금 쪄서. 근데 후이자로 결제할 뻔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 생각하면서 먹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그 양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흔히 단백질하면 근육만 생각하시지만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내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효소나 또는 여러 가지 호르몬 같은 것들도 단백질을 주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선 단백질이 부족하다. 주로 5가지의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중에 첫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에너지에 그 섭취를 했을 때에도 이걸 생산할 수 있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피로하게 되고 내 몸의 회복 속도 자체도 굉장히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섭취가 부족하다. 내 몸에서 단순히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아까 항체 생성이나 또는 호르몬 같은 것들도 계속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무기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부쩍 너무 피로하고 좀 뭔가 기운도 없고 힘들다. 이럴 때는 내 식단에서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고기 먹어야 되겠네. 딱 그 증상인데. 딱인데. 자, 이어서 단백질이 부족한 두 번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바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손톱이 쉽게 깨진다입니다. 이 머리카락이나 손톱도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이 케라틴 생성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발도 가늘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손톱도 쉽게 부서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증상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예,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3번째 증상은 바로 얼굴이나 이 손, 발이, 다리가 쉽게 붓는다. 이런 것도 있구나. 예,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단백질 혈중에서 단백질 중에서 가장 높은 분액, 그러니까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알부민인데요. 이 알부민이 부족을 하게 되면은 우리 체내에서 이 삼투압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얼굴, 다리, 손 이런 데들이 좀 쉽게 붓게 되는 거죠. 특히 뭐 자기가 내가 평소에 음식을 뭐 짜게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신장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이 되면 자주 내가 얼굴, 손발, 다리 이런 데들이 붓고 아니면은 또 이 우리가 그 하루 종일 걷다 보면 이렇게 다리가 너무 쉽게 묵직해지고 무거워지고 이렇다고 하면은 좀 단백질 결핍은 아닌지 한 번쯤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머나. 네.
자, 또 단백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네 번째는요. 바로 푸석푸석한 피부입니다. 오. 네, 우리 피부는요, 특히 이 진피층은 거의 90% 가까이가 콜라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콜라겐 역시도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콜라겐이 풍부한 피부는 본래 모양을 잘 잡을 수 있고 단단하고 탄력도 잘 유지가 되지만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에 탄력을 잃으니까 잔주름도 쉽게 생기고 또 푸석푸석해지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다. 내가 요즘 특히나 좀 잔주름이 많이 늘고 탄력이 떨어지는 게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네. 관절과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단백질이 이 근육에 주로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피곤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어디에서 단백질을 빼먹을까요? 네.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이가 들면서 허약해지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이 근육을 빼먹다 보니까 이 근육이 관절을 제 위치에서 움직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관절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관절에 통증이 있다, 근육통이 자주 온다 이러면 그게 머리카락까지 좀 가늘어진다. 네. 예, 단백질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진짜 고기 먹어야 되겠다. 지금 다 내 얘긴데. 그러니까 단백질 너무 중요하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하루에 챙겨 먹어야 될 영양소가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나이가 들수록 이게 단백질을 꼭 잘 챙겨 먹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네. 이 근육의 기능이라든지 근력, 또 근섬유의 질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소해가는 근육 감소증도 최근에는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 2016년도에는 미국 질병안전통제센터에서 이것을 새로운 질병 코드 분류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도에 질병 코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보지 않고 이제 질병으로 우리가 쳐다보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감소하는 와중에 우리 구성 성분인 단백질 섭취까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이 근감소증은 훨씬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챙겨 먹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의학 쪽에서는 이제 근감소를 상당히 중하게 보는 것이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간, 주, 근. 간이 예, 근육을 다스린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간, 장, 혈이라고 하죠. 간에는 깨끗한 피가 저장되어 있다. 이 간장혈, 이 피가 저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근육으로 갈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근육은 굶주게 됩니다. 자, 간이 약하면 그래서 근육이 약해진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피로가 많이 쌓인다든지 잠을 많이 못 자든지 하게 되면 이 생혈, 조혈 작용 또 이렇게 찌꺼기 피를 해독하는 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육으로 잘 안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근위약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근감소증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20% 정도가 이제 근감소증을 앓고 계시고요. 요즘은 30대에도 근감소증 환자가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는 게 제때 환자죠. 제때 환자면은요. 맞아요. 밤새 해독이 되고 나서 재생이 되는데 해독조차 안 되니 재생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단백질 또 섭취 부족도 있고 하니까 단백질 섭취 잘 하셔가지고요. 30대 젊을 때부터 근감소증 예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이 근육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우리 제작진이 저와 오늘 희경 씨 사이를 이렇게 많이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는 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갑자기 유배 온 것 같은 그런. 이 자리가 오늘 여기가 우리 황금 자리입니다. 맞아요. 제가 우리 양 박사님 자를 뺏었네요. 오늘 이걸 안 했더니 갑자기 되게 어색해가지고. 제가 하지만 뺏었어요. 제가 이 먼 거리에서도 질문 한번 주세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요 근육이 도대체 몇 개 정도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몸에요? 우리 몸에. 예, 우리 몸 일단 전체. 개수? 복근 하나, 어려운 것이. 복근, 이두근, 삼두근, 뭐 가자미근, 잔근육 다 포함해가지고 네. 많이 치면 한 40개? 40개. 40개도 너무 많죠. 좀 더 쓰시죠. 더 쓰죠. 50개. 50개. 조금 더 쓰셨는데 너무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는 무려 600개 이상의 근육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600개요? 예, 그렇습니다. 근육, 왜냐면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자, 우리 몸의 움직임을 일단 만들죠. 자, 그리고 척추를 포함하여 우리 몸의 이 자세를 이렇게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 뼈와 이 신체 각 부분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데 근육이 빠진다. 이게 약간 있던 근육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좀 잘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어야지 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나이가 들게 되면 저절로 줄어들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이 단백질 섭취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이렇게 됩니다. 육포처럼 딱 이게 감이 오죠. 이렇게. 쪼그라붙는구나 근육이. 가장 비교해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 이렇게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다르네.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쭈그러들게 됩니다. 자, 이해가 이렇게 확 되네.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근육량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 생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사망 위험률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니 진짜 저렇게 보니까 한 번에 확 이해가 네, 돼요. 맞아요. 사람 몸의 근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은데 우리 몸에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좀 생길까요? 뭐 노화나 또는 얘기하신 단백질 섭취의 부족 같은 것들로 근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내 몸에서는 좀 연쇄적인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육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포도당 공장입니다. 포도당을 열심히 잘 태워내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육이 부족하다. 포도당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확 증가를 하게 돼요. 병 무서워. 네, 여기서 그치지 않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감소증을 앓을 때 치매의 발병 위험이 6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또 근육이 부족하니까 낙상 사고 때문에 사망할 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파킨슨과 같은 뇌질환은 물론이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 심장병, 호흡기 질환 등 정말 다양한 질환들과 연관이 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소화기관도 그렇고 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근감소증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근감소증이 그렇게 또 위험하고 이래요. 근감소증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아리를 긋으셔야 됩니다. 종아리요? 네, 종아리를 일단 긋고 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일명 핑거링 테스트. 저는 일명 핑거링. 하트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예, 손가락으로 핑거링을 이렇게 엄지 대 엄지 그리고 금지 대 금지 이렇게 하셔서 큰 원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네. 자, 요걸 갖다가 종아리 긋으셨죠 지금? 네. 안 긋으면 빨리 긋어야 돼요. 종아리 긋으셔가지고 종아리 중에 제일 굵은 자리 있습니다. 네. 제일 굵은 고봉 자리에 그대로 감아 보세요. 네, 감아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안 감기는데. 네, 안 감기죠? 네. 전혀 안 감기는데. 안 감기죠? 네, 이재용 아나운서는 매주마다 등산을 가니까 종아리 근육이 커서 안 감기는 거예요. 예, 누구는 이렇게 살쪄서 안 감기는 아니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래요. 아, 그래 살 때문에 안 감기는 거. 네네. 선생님 당연히 저는 알아서 감기는데 감기는. 이거 어떡하죠? 3분 이상 감기죠. 숨차니까 안 감기. 자, 제일 굵은데 한 거 맞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근감소보다는 날씬해서 그런 거라고 아하.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40, 50 이상 넘었는데 이걸로 종아리 제일 고봉자리를 감았다. 근데 이게 다 안 잠겨. 이 정도면 안심입니다. 예. 그런데 딱 맞아요. 딱 잠겨요. 표준입니다. 근데 표준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현재는 표준이지만 네. 아주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24% 정도가 더 근감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은 표준이지만. 근데 종아리가 감기고도 남는다. 네. 그냥 쑥 잠긴다 그냥. 요런다. 그러면 일반 건강한 정상적인 분들보다 근감소 위험이 거의 66% 증가한다고 보셔야 되니까는요. 종아리 관리 최고의 근감소증 예방 관리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심지어 이게 엄지 검진인지도 모르고 중지로 했는데도 안 잠기더라고요. 이럴 땐 살이에요? 네, 살 빼셔야 돼요. 아 이거 나 살 빼셔야 돼요. 너무 건강한 줄 알고 저 지금 맘 네. 먹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구나. 또 근데 어떤 거 이거 없을까요?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네. 선생님? 근데 이제 검사법을 하나 더 제가 소개를 네. 해드리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수치로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악력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네, 개인에 따라서 이 전완근의 근력을 측정하면 전신의 근육 상태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내 심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제가 꽉 쥐어보세요. 이건 자신 있어요. 자, 근데 네. 방법이 네. 앞쪽으로 쭉 뻗어서 그 그래요? 상태에서 꽉 쥐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됐어. 이 종아리가 아까 전에 남는다 그랬거든. 얼마 나왔습니까? 건강한지 보자. 26.1. 오. 희경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제가 네. 종아리가 살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해야 돼요. 네. 다시 꺼졌네. 힘이 세면 꺼지기도 하나요? 제가 다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얼마나 잘했는데 나왔어요? 앞에 보여주세요. 27.8.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오, 얼마나 나오셨어요? 44.6. 멋있다. 와, 역시 차원이 역시 다르시네요. 이재용 네. 아나운서. 오. 김은 원장님은 얼마 나오시나요? 우와. 다행히 42.4. 어우, 좋습니다. 와, 남자들이 확실히 네. 40대가 그러네. 나오는 쉽게 여성은 20, 남성은 30 이 정도 이제 넘어가면 네네. 되고요. 정확하게 근감소증 진단 기준은 남성인 경우에는 28km per 제곱미터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18km 제곱미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 정도면 잘 나오신 거예요. 그죠? 너무 네, 좋습니다. 다행이다. 어휴, 다행입니다. 근데 근감소증이 이제 질환으로 분류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질환이라고 하면 치료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에 뚜렷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만이 최선이고요. 자,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질 좋은 단백질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것만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또는 키우는 데 유일한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내 노력만으로 근육 1kg을 늘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차라리 체지방을 빼는 게 낫지 근육량을 늘리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만큼 정말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희경 씨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주세요. 자, 중년 이후에 근육 1kg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 돈으로 환산한다면 일단 중년이 되면 정말 그 근육 1kg 붙이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과학적으로 가겠습니다. PT를 한 3, 40회 정도는 받아야 1kg 정도 붙일 수 있어요. PT 한 번에 합리적인데? 저는 그 비용을 감안했을 때 할인이랑 다 넣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네, 이거. 지인 할인 다 받아서 지인 20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계산한 거엔 지인 할인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일단 저의 의견은 아니고요. 한 노년내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근육 1kg의 가치가 1,400에서 1,600만 원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네, PT 가격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근육 1kg을 잃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기인한 의료 비용들을 다 합쳤을 때 이제 연간의 비용으로 따졌을 때 1,400만 원 이상은 나온다라고 계산을 했다고 해요. 진짜 대박이다. 엄청나네. 그럼 이제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근육 한 7kg를 만들려고 하면은 비용으로 따지면 지금 한 1억 정도를 벌 수 있는 거죠. 그냥 와 이것만큼 쉬운 재테크가 없네요. 주식 지금 사지 말고 근육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멀리 봤을 때는 너무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그만큼의 의료비를 여러분들이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육으로 1억 만드는 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근육을 좀 만들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인 씨 의외로 좀 튼튼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재용 MC님이랑 희경 씨랑 함께 운동해 볼게요. 나와 보실까요? 뭐 1억을 만든다는데 뭐. 저 1억 채우러 가시죠. 예. 1억 한번 해보죠. 근데 사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강도를 그렇게 세게 할 필요는 없는 편인데 근력 운동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의 한계치까지를 좀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워밍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 다리 벌려서 뛰기 아시죠? 다리 네. 벌린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다리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요 정도까지는 좀 쉽게 하실 수 있죠. 네. 자, 요 리듬을 익혔다면 이 리듬에 스쿼트 동작을 더할 거예요. 다리를 벌렸을 때는 스쿼트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가볍게 뛰면서 모으고 다시 스쿼트, 모으고 스쿼트를 할 건데 이때 사실 내가 어디까지 구부려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스쿼트 할 때 간단하게 한 손으로 땅을 살짝 짚어주시면 됩니다. 모았다 이렇게 또 짚어요? 반대쪽으로. 그렇죠. 어렵다. 그래서 점프하실 때 이제 주로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운동된다. 하셔야 돼요. 예.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셔서 하시면 무릎 네.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딱 3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다리 네. 벌린 상태에서 준비되셨으면 스쿼트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 반대쪽, 하나, 둘, 둘, 셋. 자, 셋. 와. 저희 이제 가볍게 3번만 했지만 본인의 운동 능력에 따라 5회에서 10회 정도 3세트로 하시면
하체 근력이 딱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엔 조금 더 유연성을 더할 수 있는 동작을 해볼게요. 다리를 조금 벌리고 3천만 원 할 건데 모았거든요, 저희가. 6천만 원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다리 벌린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여 줄 거예요. 자, 손은 양쪽으로 이렇게 모으시고요. 네. 다리를 기울일 때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아무 동작도 안 돼요. 그래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뒤쪽으로 쭉 가면 와, 갑자기 땡겨요, 여기가. 그렇죠. 허벅지 안쪽이 당기고요. 반대쪽으로 엉덩이에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역시 한 3회 정도 다 너무 잘하신다. 하시면 되고요. 뒤로 가야 되는구나, 네, 엉덩이가. 뒤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야 돼요. 이게- 앞쪽이 아니라. 그래서 손을 드는 이유도 트랙인데. 네. 몸의 중심을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딱 고정하고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가실 필요 없어요. 본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강도는 다 다르니까 여기가 땡기는 적당히 네. 안쪽이 쭉 당기실 거예요. 적당히 조절하면서 햄스트링이랑 3에서 5회 이거 해주시면 돼요. 좋네. 사실 유산소 운동과는 다르게요. 근력 운동은 여러분들이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 수 있거든요. 꼭 도전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 돈 아꼈다, 오늘. 야, 오늘 한 2천만. 한 1억 3천만 원. 저축하셨어요. 1억. 네. 1억 저축하셨어요. 아니 보면서 느꼈어요. 아 못할 거라고 판단해서 저를 안 시켰구나. 아예 못할 거로 느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근력 운동법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잘 먹는 방법 알아봐야겠죠. 네. 근데 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뭐 콩도 있고 두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또 단백질 하면 또 미래 식량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식용 곤충 또 빠질 수 없죠. 이게 영화에도 나왔잖아. 맞아요. 그 봉준호 감독님 영화 설국열차 맞아, 보면은 왜 그 곤충으로 만든 단백질 바가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요즘엔 정말 현실로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중에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단백질 함량을 높이려고 그렇게 아하.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SF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미국에서는 이런 식용 곤충 단백질을 이용한 뭐 에너지 바나 쿠키나 아니면 스낵 같은 것들이 제조가 되고 이것들이 뭐 마트나 아니면은 푸드트럭, 뭐 레스토랑 이런 데서 실제로 공급이 돼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또 중국에서는요, 총 324종의 그런 식용 곤충 그것들이 오랫동안 많이 소비되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까운 나라죠. 일본에서는요, 이 곤충 이 초밥이 또 등장한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초밥까지 나왔어요? 곤충을 밥에 올린. 같아요. 예, 궁금하긴 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동남아 또 여러 나라들 뭐 여행 가보신 분들 많이 예, 보셨겠지만은 이 곤충 꼬치가 또 있어요. 그거 튀겨서 이런 많이 것들이 봤어요. 맞아요. 이게 길거리 고소해. 음식으로 또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2,300종 이상의 이런 식용 곤충을 이용한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사람의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사료 이런 것들로 아주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곤충은 말이죠. 요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쌀을 먹기 전부터 사실 곤충을 우리 원시 시대에 먹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달래거나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많이 좀 사용되어서 왔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요. 군뱅이, 누에, 메뚜기 등 95종의 곤충이 약재와 식용으로도 사용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곤충이 질병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재료로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곤충을 이용한 민간요법은 동의보감 탕액편에 충부가 있어요. 충, 이제 벌레 충자죠. 네. 충자인데 동의보감 탕액편 충부에 소개되어 있는데 95종의 약물 중에서 무려 25종의 공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들을 이용한 질병 치유와 건강 유지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이죠. 벌과 관련된 약물로 100밀이라고 하죠. 100밀? 흰 꿀입니다. 그냥 흰 꿀. 평소에 드신 흰 꿀. 네네. 그리고 이 흰 꿀은 말이죠.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를 돌리고 기를 살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나니 벌이라는 게 있어요. 나나니 벌. 나나니별. 예, 아, 벌. 나나니 벌은 말이죠. 난청 치료에 예전에 사용되었었고요. 네. 오. 그리고 말벌집 이제 한의학으로 이렇게 노봉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재명으로는 이게 상당히 옛날에는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종기 종창 치료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종창이 터지면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군뱅이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군뱅이 경우에는
이게 붓거나 이게 골맞을 때 살점이 살아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군뱅이는 고단백으로도 이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장민욱 선생님. 네. 일단 단백질 하면은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단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인데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도 있고 또 합성이 안 되는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합성이 안 되는 아미노산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충분히 섭취가 돼야겠죠. 그런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동물성 단백질 속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나 이소류신, 또 발린과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동물성 단백질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고등어나 연어, 참치 같은 생선류에도 들어있고요. 또 달걀이나 우유나 치즈 같은 이런 유제품 속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도 있잖아요.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얘기하신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대신에 아미노산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식이섬유나 또는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다른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대두나 완두콩, 병아리콩과 같은 콩류들이 대표적이고요. 두부나 또 시금치, 브로콜리, 아몬드, 땅콩, 피스타치오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의 이 필수 아미노산이 더 풍부하니까 동물성 단백질 먹을 때 딱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견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완전 단백질 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금 우리 식물성 단백질 민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항상 그렇듯이 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할 때는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물성 단백질 1, 식물성 단백질 2 정도의 이 균형 잡힌 이 비율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당연히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도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동물성 단백질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 노인성 질환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우리가 섭취가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잡히게 잘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식용 곤충은 그럼 식물성 단백질인지 동물성 단백질인지, 왜냐하면 동물성인 거는 같긴 한데 동충하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벌레였다가 식물이었다가 막 이렇거든. 맞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예리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어휴. 일단은 곤충 단백질은요. 네.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네, 일단 동물성 단백질에 먼저 포함이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높은데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이 지금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또 각종 무기질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 곤충 단백질 속에도 이 성분들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학적 가치도 높은 거지만 사실 사회경제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 곤충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료의 양이 비교적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사육을 해야 되는 시설 자체도 좀 적죠. 그리고 사료를 줬을 때 금세 커서 단백질을 수확할 수 있는 사료 전환율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 닭이나 돼지고기, 소고기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률이 10분의 1 정도로 낮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친환경적이라는. 굉장히 너무 환경적으로 좋은데. 좋죠. 그리고 또 단기간에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다라고 하면 계산을 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내 몸무게 그 숫자를 그람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건강한 성인 기준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노년층에 접어들었다. 이때는 필요한 단백질량이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내 체중 숫자에 1.2g을 곱한 양을 드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65kg이다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30대는 65g의 단백질이 하루에 필요하지만 내가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1.2를 곱해서 하루에 한 78g 정도의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이게 음식으로 따지면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이게 음식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희경 씨 모시고 이쪽으로 나와봤는데요. 네, 마트로 나와봤어요. 네, 몸무게가 65kg인 65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가 뭐 78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78g? 희경 씨, 네. 나는 달걀로만 단백질을 섭취할 거야. 라고 가정했을 때 78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계란으로 몇 개를 드셔야 할까요? 78g이요? 네. 아, 잠깐 이거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다. 이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일단 필요한 양이니까 제가 네. 봤을 때 제가 한 끼에 한 삶은 달걀 6개까지 먹어봤거든요. 세다. 이렇게. 예, 6개. 많은데. 그냥 6개 가겠습니다. 야, 요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조금 이거보다 더 쓰시죠. 더요? 네, 꽤나 더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럼 럭키 세븐 가겠습니다. 더는 안 돼. 나 이거 더 먹으면 나 이제 체해요. 네, 그래요? 네. 네. 사실 많이 드시기 힘들어요. 자, 달걀 한 개가 보통 50에서 60g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달걀 한 개에 보통 6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야, 그럼 달걀 한 6g이니까 10개 이상 먹어야 돼. 자, 몇 개 개가 먹어야 필요하죠? 자, 지금 세보세요. 7개 들어갔어요. 여덟, 8개, 9개, 10. 11, 네, 12, 네, 13. 13. 네. 13개나 네. 먹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먹어요, 13개를? 아니, 그렇습니다. 저는 못 먹을 거. 하루에 13개를 드셔야 사실은 7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요. 제가 다른 음식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자, 만약 아몬드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 네. 자, 아몬드 100g에 보통 21g 정도의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78g을 단백질을 먹으려면 아몬드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산수 시간입니다. 삐리리리리리리리리. 한 그냥 네네, 이만큼 삐리리리리. 해서 그냥 네. 우걱우걱 먹어야 될 것 네. 같은데. 아몬드를 370g. 어우, 저만큼 먹어야 돼요. 이걸 다 먹어야 이렇게 돼요? 드셔야지, 이만큼 드셔야지, 370g이거든요. 단백질 78g 충족할 수 있고요. 소고기 가보겠습니다. 네, 소고기.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는 많이 먹을 수 있을 네네. 것 같긴 한데. 소고기가 500g 정도를 드셔야지. 우와! 요만큼 드셔야 돼요. 요만큼 드셔야지, 단백질 78g을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못 돈이 먹어. 없어서 그렇지, 저 정도는 먹지. 그렇죠. 금전 때문에 못 먹어. 만약에 내가 두부로만 78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 네. 그럼 두부를 몇 모? 네, 이렇게 세모. 세모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세모를 세모를 먹어야 드셔야 합니다. 이 세모를 먹으려면 도대체 막걸리를 또 몇 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진짜 막걸리. 야, 많이 먹어야 이렇게 되는구나.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지 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네. 저 아까부터 진짜 궁금한 게요, 네. 원장님. 네. 이거는 저 처음 보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뭐야? 홍잠이라고 해요. 홍잠? 홍잠이 뭐지? 홍잠인데요. 홍잠은 누에 고치, 자, 누에 어. 고치라고 할 때 네. 누에에서 고치로 딱 지나가서 그때가 바로 직전, 그 상태가 이제 홍잠이라고 하는데요. 네. 수증기에 찐 걸 말해요. 수증기에 쪘는데 홍잠 100g에 보통 72g 정도의 단백질이 있거든요. 어. 홍잠 100g 정도면 72g 단백질이면 홍잠 100g이 하루 단백질 그럼 됐네. 충족량을 대체적으로 다 채우네요. 충족을 시키는 거죠. 와. 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보통 몇 대 몇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1대2. 그렇죠. 골고루. 야, 장애인 아나운서 똑똑하네. 네. 자, 1대2로 골고루 드시면 게 좋은데요. 보통 한 종류의 단백질만 드시게 되면 소화 흡수에 좀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동물성 단백질 또는 식물성 단백질 아니면 단백질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루 충족량 78g을 한 3번 정도 나눠서 드시게 되면 면역 관리, 건강 관리, 특히 관절 관리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네네. 게요. 저는 몰아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귀찮아서. 네. 그럼 그 하루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을 하루에 걸쳐서가 아니라 한 끼에 몰아먹어도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직원들 회식 가잖아요. 네. 사장님 소고기요. 소고기를 거의 한 2년치를 한꺼번에 먹어요. 맞아요. 몇백만 원 나오죠. 근데 사실 이 단백질이 말이죠. 네. 저장이 안 돼요.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되고 아. 그날 다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몇 끼치를 다 먹어 놓더라도 어차피 쓰이질 않고 저장이 안 되니까 하루 3번, 4번 정도로
나누어서 단백질 78g 이상을 드실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백질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총점이라는 게 세네.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 자, 보니까 쉽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예. 야,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어르신들 보면 이제 나 소화가 안 돼서 고기도 잘 못 먹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속이 불편해서.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나이 들수록 단백질 보충 잘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외래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옛날만큼 고기 잘 못 드시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 단백질 부족해지니까 근육 합성이 잘 안 돼서 기력이 약해지니까 또 걷질 못하고 이러니까 더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균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네, 유산균과 함께 드시면요, 유산균이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인 이 펩티다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단백질의 이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이런 것들의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속도 좀 편하고요. 소화도 잘 되고 또 근육 합성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고기 먹으면 너무 소화 안 되니까 고기 안 먹을래, 단백질 섭취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유산균과 함께 같이 드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어떤 음식 패턴이 되겠습니다. 네, 단백질과 유산균을 함께 챙겨라 기억하겠습니다. 자, 나이 들수록 특히 중년 이후에 더 잘 챙겨야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곤충 단백질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단백질 어떤 걸까요, 선생님? 네, 바로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제 홍잠인데요. 네, 누이는 한자로 이제 잠자라고 쓰죠. 네. 이 홍잠은 하늘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준 곤충이라고 해서 천충이라고 합니다. 천충. 네, 하늘 천자 이제 벌레 충자를 쓰고 네. 있고요. 누에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누에를 채취하냐에 따라서 영양 성분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누에가 얼마나 몸에 좋길래? 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누에의 생애 주기를 보면은요, 사잠오령이라고 해서 어렵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 잠을 자고요, 5번 깬 상태, 사잠오령 요 단계의 사육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알에서 부화돼서 나오면 거의 3mm 정도 아주 작은 크기가 되고요. 이렇게 작은 누에가 뽕잎을 듬뿍듬뿍 싸각싸각 먹고 나면 한 8cm 정도로 이제 크게 됩니다. 커진다. 네, 누에가 부화하고 나면요 25일 정도가 되는데 이제 숙잠이 돼요. 숙잠이 돼서 고치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네. 자, 숙잠. 숙잠이 뭐예요? 저 모르겠어요. 어렵죠? 네.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자라서 말이죠. 고치를 짓기 전의 누에 상태. 그러니까 견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을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기 시작할 때를 숙잠이라고 합니다. 잘 익을 숙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견사단, 누의 실이 실크잖아요. 비단이잖아요. 네. 이게 되게 양질의 단백질이 많지만 섭취가 쉽지 않아요. 질기니까. 그래서 농업진흥청, 논진청에서 말이죠, 최초로 연구를 했습니다. 예, 숙잠은 말이죠, 홍잠을 익히고 또 동결 건조부까지 거치면서 섭취가 가능하게 만든 숙잠이 바로 홍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 그거구나. 네네. 네. 얘 약소에는 그럼 누에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홍잠은 상당히 이게 다양한 그 영양 건강 기능 네. 성분이 있는데요. 이 본초 강목에서는 이 잠견이라고 해서 옹종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옹종, 종창, 종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근데 동의보감에서는 누이가 성질이 차갑고 성질이 평하고 달며 독이 없다고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이 동의보감에는 풍, 허로, 하혈 그리고 이 장명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에는 꿀벌과 더불어서 인간이 오래전부터 사육한 대표적인 가축 곤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에를 기르는 걸 이제 양잠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누에는 고치에서 뽑는 가늘고 누에 고치에서 뽑는 가늘고 고운 실을 뭐라 그러죠? 명주실이라고 하죠. 비단이죠, 비단. 네. 비단입니다. 이 경상북도 상주는요, 신라 시대부터 함창 지역을 중심으로 이 견적물을 많이 발달시켜 왔고요. 조선 시대에는 이 명주 최대 주산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경상도 지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경상도 지리지에서는 상주에서 임금에게 바칠 곡물 중에 제일 첫 번째 목록에 명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홍잠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요. 단백질의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저희 김민호 한의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홍잠 100g 안에 단백질이 무려 72g이나 들어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인지를 다른 식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은 그람수의 식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홍잠에 함유된 단백질이 달걀보다는 5.5배 더 높고요. 소고기의 4.6배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이 단백질, 제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저희가 앞서서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홍잠 속에는 시스테인, 글리신, 라이신과 같은 18종의 아미노산이 모두 풍부하게 함유돼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메가3 지방산, 또 각종 비타민을 포함해서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홍잠을 가루나 환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네. 네. 오늘 저희가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 앞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인데 이게 이건?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이 홍잠 환이거든요. 네. 다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이거- 단백질 많이 부족해서. 물 없이 네. 그냥 오도독 근데 그 우리가 아는 그냥 정말 환이에요. 그렇죠. 환이 이렇게 네. 먹었을 때는 그냥 물이랑 먹어야지. 고소한데요. 아니야, 씹어 먹으니까 고소한 맛이 나는데? 네, 약간 쑥향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어릴 때 쑥향이 먹었던 난다. 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네. 영양제. 그쵸. 이거 옛날에 그거 있어. 네. 이렇게 염기소. 집에. 예. 맞아요. 맞아 그거. 근데 보통은 환이니까 물이랑 같이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근데 맛도 같아요. 괜찮은데? 네, 저는 뭐 고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사실 이게 또 곤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좀 낯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곤충으로 만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맛도 괜찮은데 이거 네, 홍잠 맛도 섭취했을 괜찮아요. 때 우리 네. 몸에는 어떤 영향을 끼쳐요? 네, 이 홍잠이 치매 예방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치매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올해 나왔던 중앙치매센터 통계를 보면은 약 97만 명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2050년이 되면은 230만 명으로 치매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만큼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치매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한 50-60% 이상을 알츠하이머 치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인 경우에는 시냅스 간의 연결성이 상당히 좀 짧아지고 이 시냅스가 굉장히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때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노폐 단백질이 신경세포 사이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홍잠을 이용해서 이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연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발현한 쥐에게 약 50주간 이 홍잠을 섭취하게 했더니 네.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본 연구 결과 한번 보시죠. 지금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 상당히 녹색빛이 많이 나는 걸 볼 네. 수가 있어요. 네. 홍잠을 섭취하지 않은 치매주에서는 이렇게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축적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치매를 유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홍잠을 섭취시킨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는 마치 정상주의처럼 진짜 비슷해졌어. 정상지처럼.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근데 선생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일단 기억력을 좀 잃게 되잖아요. 그 이와 관련된 연구도 혹시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의 특징 중 하나가 공간 기억력, 공간을 인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자,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공간 기억력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Y자 미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홍잠 미서치지는 지나갔던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그런 빈도가 50.8%였고요. 홍잠 섭취지는 지나왔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빈도가 60.3%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머, 똑똑하네. 네네. 똑똑해졌어. 자, 이번에는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쥐의 사회성과 공격성에 대한 실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쥐는 사회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잘 싸우지 않고 다른 쥐들이랑 노는 데 있어서도 관계가 굉장히 좋고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관심을 갖고 이 친구와 사귀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격성이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이랑 잘 놀기보다는 계속 싸우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잘 사귀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홍삼을 섭취하지 않은
많은 쥐는 치매로 공격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싸움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털도 많이 빠지고 몸에 상처를 입는 빈도도 더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홍잠을 섭취한 쥐는 거의 정상쥐와 정말 비슷한 정도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친구들이랑 잘 싸우지도 않았고요. 잘 사귀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어머나, 있었다고 이럴 수가 합니다. 있어. 네, 신기하다. 똑똑해지고 착해지고 그런 거예요? 착해지고 그러면 좀 똑똑해지고. 호전적인 인물들한테 이 홍잠을 먹여야 자,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홍잠. 알츠하이머병도 사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홍잠을 섭취했을 때 어떤 증상이 좀 완화됐을까요? 예, 사람이 이 치매에 걸리면요. 또 한 가지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자세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자꾸 넘어지고 또 그 넘어지다 보면 다치시고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이뤄지는데요. 자, 정상적인 쥐를 보도록 하면 정상적인 쥐는 이제 꼬리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요.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네 다리를 딱 펼치고 맞아. 왕성하게 이렇게 막 오. 움직이게 됩니다. 맞아요. 버둥버둥. 예, 그런데 홍삼 미섭취 쥐의 경우에는 이 신경세포의 손상을 받기 때문에 네. 똑같하더라도 이 네 다리를 좀 접고요. 움직임이 좀 둔해져 있는 많이 홍잠을 섭취하지 예, 않았는데 안 했던 먹어야 데는 되는데. 미섭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잠을 이 섭취한 쥐의 경우에는 정상쥐와 마찬가지로 네 다리를 쫙 펼치고 이 아이고. 움직임이 굉장히 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홍잠을 섭취했을 때는 이 치매로 인한 이 신경세포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호기심이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은 한 가지 물건에만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저한테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 유난히 그 자기 지갑에 특정 지갑에 굉장한 집착을 보이면서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좀 불안해요. 신경질적으로 변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본인의 운전도 안 하시는데도 본인 예전에 몰았던 그 자동차 키에 집착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우리 전두엽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상당히 집착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또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쥐를 가지고 했던 실험이 있었는데 정상 쥐라면은 새로운 물건에 좀 호기심이 많겠죠. 알츠하이머를 유발시킨 쥐는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 홍잠을 섭취시킨 쥐에 있어서는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마치 정상쥐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어느 한 가지 물건에만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물건을 넣어줬을 때 그 주변에 머무는 시간도 좀 더 많아졌고 좀 더 관심 가지면서 냄새도 맡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네, 홍잠이 알츠하이머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연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외에 또 홍삼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습니까? 네. 이 홍잠이 파킨슨병의 증상 완화 또 이 기대 수명이나 건강 수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걸린 이제 파킨슨병은 도파민 대사와 관련된 신경세포의 퇴화로 인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경련이 발생하는 등 뭐 떨림 같은 것들도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을 조절시켜주는 운동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초파리를 이용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파킨슨병 유전자를 발현시킨 초파리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명도 좀 짧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홍잠을 이제 섭취시킨 초파리의 경우 파킨슨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대 수명이 이 미섭취 파킨슨병에 비해서 56.5%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건강 수명은 144.6%나 증가한 걸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어머 신기해라. 그리고 또 파킨슨병의 특별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후각을 상실한다는 거였는데요. 이 초파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들, 음식 같은 것들을 놓아주고 얼마나 후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 홍잠을 처리시켜서 홍잠을 섭취시킨 파킨슨병 유발 초파리는 조금 더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홍잠이 너무 고마운 존재네요. 이게 파킨슨병에 걸리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지금 완화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뭐 혹시 선생님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연구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쥐에게 홍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쥐에게 일일 기준 체중 1kg당 홍잠 1g을 9일간 섭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운동 능력과 도파민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홍잠을 먹은 파킨슨병 걸린 쥐에게 홍잠을 먹지 않은 파킨슨병 걸린 쥐보다 운동 능력이 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우리 중뇌 흑질 부분이라든지 기저핵 부분에서의 도파민 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도파민은 우리 뭐 즐겁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능력이 무척 커요. 이 도파민 대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서동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안정떨림이라고 해서 가만히 계실 때 손을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보여지죠. 게다가 움직임도 무척 느려져서 횡단보도에 신호등
신호등이 막 바뀌고 있는데 금세 뛰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주저주저하게 되고 좀 종종걸음을 친다고 하죠. 이렇게 보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 파킨슨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정신은 비교적 또 멀쩡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점점 굳어가는데 정신이 멀쩡하니까 훨씬 더 답답하고 우울감이나 이제 불행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정말 불행한 질병이 바로 파킨슨병인데요. 자, 그런데 이 홍잠을 섭취시켰을 경우에 파킨슨병에 걸린 이 추파리에서 이 안쪽에 있는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사멸이 굉장히 적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킨슨병을 유발시킨 포유류의 주위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거의 정상주의와 비슷할 정도로 파킨슨병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세포 손상이 거의 없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만큼 홍잠을 섭취시켰을 경우에 이 도파민 관련한 신경세포 사멸이 적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야, 홍잠이 뇌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근데 그러면 이 홍잠이 뇌 외의 다른 장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이 뇌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 몸통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기내과 의사한테 중요한 장기죠. 간 질환에도 이 홍잠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 독성 물질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을 섭취시켜서 간 질환을 유발한 쥐에게서 이 홍잠의 이 섭취와 미섭취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쥐에게 주고 나서 한번 그 알아본 연구가 있는데요. 자, 홍잠을 섭취한 쥐의 경우에는 홍잠을 섭취하지 않은 미섭취한 그 쥐에 비해서 간에 종양이 생겼을 때 그 간의 종양이 크기가 88%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홍잠을 좀 섭취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코올이나 독성 성분 이렇게 간 질환이 계속 오래되면 간 경화라는 거로 가게 되잖아요. 네. 이 간 경화의 증상이 감소한 것이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신기하다. 자,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홍잠 이게 좋다고 막 많이 먹어도 되는 건지 얼마나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지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 네, 홍잠의 경우는요,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1에서 3g 정도 섭취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성 신정 질환자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대사 같은 것들이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드실 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 단백질 성분이 많은 만큼 특이 체질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도 꼭 성분을 확인하시고 의사와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근육, 그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고 네. 또 뇌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김문호 원장님 저 행복한 아침 처음 나오셨는데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다른 방송보다 더 좋죠? 굉장히 지금 기침을 아유. 행복한 아침이 나와보니까 진짜 행복하네요. 특히 전 장애인 나와서 저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아니 왜 나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해줘요? 저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어머. 진짜 행복하네요. 저는 제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여쭤보신 거. 네, 오늘도 건강 얘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표정이 좀 흐리다고 하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서울 하늘 보시면요. 구름이 가득 껴 있어서 흐리게 느껴집니다. 어제 제주를 시작으로 지금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늦은 오후에는 충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온은 현재 서울의 기온이 23.6도로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한낮에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덥고 습한 열대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 물폭탄을 뿌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는 제주와 남해안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요란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 보시면요. 제주 산간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120m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도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이 한낮에 30도, 강릉이 29도, 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비는 주말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오니까요.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지난 10일부터 11일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200여 점의 보조공학기기와 신기술을 소개하고 휠체어 레이싱, 보조기기를 활용한 e스포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포용사회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보조공학기기와 그 가능성을 이해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주말에서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가는 곳에 날씨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요. 오후까지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 A